계속 단계적으로 누적적으로 복습을 해가시는 이 논리적인 서술 있죠. 이 논리적인 서술을 잘 하시려면 실무뿐만 아니라 이론하고 법규에 대한 베이스가 많이 있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시사성 있는 논점이 출제가 됩니다. 합격 수준은 기출문제를 편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낯설지 않고 이 문제를 내 말로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게 합격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우진 평가사입니다. 오늘 합격의 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실무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1년간의 커리큘럼을 가져갈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실무는 이용훈 평가사님과 이제 제가 같이 강의를 하게 됐고요. 연간 커리큘럼을 보시면 이제 기본 실무, 종합 실무, 종합 실무 2, 고급 실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스텝을 이제 저하고 이용훈 평가사님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주요 컨셉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이제 기본 실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 1에서 2주 정도 먼저 개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입문 정도 난이도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용훈 평가사님과 진도를 함께 맞추어서 기본 강의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선행학습 개념처럼 선행학습으로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올 논점들을 먼저 입문 난이도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훈 평가사님 강의에서 더 핵심 그리고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주요 컨셉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두 이런 컨셉으로 가게 될 거라서 저와 이제 이용훈 평가사님이 같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그런 강의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1단계는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개강을 하죠. 기본 실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2주 정도 먼저 개강을 해서 선행 학습으로 이제 개념을 학습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용훈 평가사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단계적으로 누적적으로 복습을 해가시는 그런 자동화적인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는 종합실무 1, 종합실무 2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는데 이용훈 평가사님 기본서 기준으로 보자면 유형별 평가가 있고 물건별, 목적별 평가가 있고 유형별 평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이 단계에서 좀 기본 예제, 기본 난이도 수준의 문제를 풀어주면은 이제 그 다음 진도에서 이용훈 평가사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문제 그리고 기출과 병합해서 그런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고급 실무 단계로 이제 마지막 11월, 12월쯤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기출과 기출 변형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 이제 이용훈 평가사님도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실무에 꽂힌 감정평가사 실무 기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이 기출 문제를 편하게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문제와 그 다음에 예시 답안까지 정말 책 보듯이 편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기출을 완벽하게 정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단계부터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기출 문제까지 모두 완벽하게 학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1년간 커리큘럼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실무라는 과목이 가장 중요한 거는 1번 논리적인 서술입니다. 우리가 이게 제가 여기 써놨죠. 숫자를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요. 물론 숫자를 맞춰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써놓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숫자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적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 답안이 되는 적정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범위 내에서 중간 계산 과정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숫자를 디테일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일단 초반이니까
논리적인 서술 그리고 중간 계산 과정을 서술함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논리적으로 이제 서술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연습을 많이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요즘 이제 교육학 쪽에서 이제 많이 대두되는 단어죠. 메타인지. 제가 공부할 때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가면서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 그거를 인지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내가 바로 답이 튀어나오는지 내가 이 논점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거를 잘 알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이 많이 약하구나. 이거를 제 매 시간 강의 때마다 느끼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겠죠? 당연히 자동 누적적으로 복습이 되고 모르는 걸 또 체감하니까 암기가 당연히 되겠죠. 플러스 여기에 이제 과제를 제가 드릴 거기 때문에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메타인지가 될 거예요. 따로 이제 뭐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은데 제가 내드리는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과제를 하시면서 논리적인 서술을 연습을 해보시고 저랑 같이 복기하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제대로 찾아내신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자동으로 복습하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전과 가장 가까운 강의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 세 단계를 다 연습을 하시는 게 내가 실전에 가서 가장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요즘은 안 나오는데 과거에는 정말 이 보석 같은 실무 채점평이 나왔었죠. 이제 채점자분들께서 좀 이런 점이 아쉽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보자면 개념과 평가 기준을 숙지하지 못했다. 자, 이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중에 너네가 모르는 게 너무 나한테 보인다 이런 거죠. 그리고 수험생들에게는 해석의 문제가 조금 생소했는지 그쵸? 논리적인 서술로 이 해석을 내가 답안지에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시된 접근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마찬가지로 중간 계산 과정 이러한 계산 과정이 아니라 이러한 계산 과정이 정답인데 다르게 접근했다. 그쵸? 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나 고려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있었다. 다 이 네 가지에 접목되는 포인트들입니다. 옛날에 이런 실무 채점평들을 보시면 우리가 실무 과목에서 뭐가 제일 핵심인가를 느낄 수 있어요. 바로 뭘까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논리적인 서술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거를 제가 구별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드릴 거고 매주차 1시간 그 전주차 걸 복습하고 그 다음 진도 또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전주차 걸 복습하고 그 다음 진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메타 인지가 자동적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제 강의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감정평가 합격을 위해서는 답안 작성이 일단 잘 밑바탕이 되셔야 하고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실 이 법을 통합해서 공부하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 논리적인 서술 있죠. 이 논리적인 서술을 잘 하시려면 실무뿐만 아니라 이론하고 법규에 대한 베이스가 많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무 강의를 할 때 연관되는 이론의 논점, 연관되는 법규의 논점을 계속 건드려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 법 과목을 인지를 하시면서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가 과락률이 제일 높은 이유가 있죠. 저는 실무가 세 과목 중에 과락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이 시험지 장수가 제일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시험지가 가장 많고 주어진 자료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어진 자료의 개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논리를 가지고 답안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좀 약하면은 이제 우리가 합격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의법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고 가장 많은 시험지를 갖고 있는 우리 이 실무 과목에서 자료를 제대로 찾아내서 이거를 잘 해석해서 그 다음에 답안에 뿌린다. 네, 이런 스킬을 많이 연습을 할 거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채점자께서 채점하기에 아주 좋다. 이렇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답안을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무 합격을 위해서 세 가지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1년간 공부를 해야 한다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답안 작성, 여러분 제일
가장 이제 목표 지향적으로 두어야 할 것은 답안 작성입니다. 답안 작성이 이 베이스가 되어야 하고요. 그 위에 실무를 공부하면서 이론과 법규의 이제 논점들을 계속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이론에서 뭐가 빵꾸 났는지, 법규에서 뭐가 빵꾸 났는지, 실무에서 뭐가 빵꾸 났는지 다 알겠죠. 그런 거를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계속 느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자료가 나와도 이 자료에 쫄지 않고 이거를 바로 답안에 갖다가 뿌리실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는 실무에서 답안 작성을 이제 가장 이상적인 답안을 작성할 거다. 그렇기 위해서는 실무를 공부할 때 논리적인 서술과 중간 계산 과정을 잘 연습을 해야 할 건데 그때 이제 이론과 법규 논점까지 내가 뭘 모르고 있어서 이 실무에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자료가 나와도 나는 쫄지 않는다. 네, 이렇게 연습을 1년간 저랑 같이 해가실 겁니다. 제가 설명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실무의 꽃이죠. 네, 기출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면은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이용훈 평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용훈 평가사님의 기출 해설 문제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을 강의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수험계에서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실 때 단순히 문제와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석해서 다른 공부에 접목시켜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용훈 평가사님한테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훈 평가사입니다. 우리 정훈식 평가사랑 같이 이제 실무 과목을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출 파트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문제를 풀기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우리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실력 발휘를 해서 이제 채점자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놔야 되는 건데 그래서 기출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실무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 그리고 강의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주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기출 문제는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지금 현재 35회까지 출제가 됐고요. 140문제 정도가 출제된 문제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출제범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니까 이미 출제됐던 문제가 항상 문제 풀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기출 문제를 4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유형과 목적과 컨설팅과 보상평가 나눌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기출 문제가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사별로 여러 답안을 낼 수가 있는데 모범 답안은 원래 하나입니다. 예시 답안이라고 하는 채점 기준표에 들어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이 답을 찾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그리고 한번 출제됐던 문제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평가를 하는 대상이나 평가하는 목적이 급격하게 변동되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목적으로 평가하고 또 똑같은 대상으로 또 주기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가 35회에 걸친 140문제 정도를 저희가 다 숙지하고 해석을 하고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출제되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확장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출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예컨대 정비사업 영역이잖아요. 그럼 정비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감정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 출제됐던 부분이 있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외된 논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기재를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예전에는 정비사업의 어떤 평가가 출제가 됐으면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전혀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영역 중에서 시사성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괄호에다가 리스크하고 위를 적어놨는데 리스크는 뭐냐면 이 시사성 있는 문제를 새롭게 처음으로 출제하는 출제자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담감을 이기고서도 출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걸 윌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시사성 있는 논점이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17회 때 리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건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들은 굉장히 난해하게 접했겠죠. 당황스러워했을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제자가 시사성 있는 논점이라서 본인이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런
또 의지가 있어서 출제됐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출지문 기존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게 약간 틀을 바꿔서 재출제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합격 수준이 어디까지가 합격 수준일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 인원제가 있잖아요. 그 최소 인원 기준으로 해서 180명, 170명, 190명 이렇게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의 100명 정도, 절반 정도는 어떤 누가 채점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 나머지 절반 정도 하고 떨어진 사람 중에 그 절반에 해당되는 그 인원은 사실 무차별합니다. 그래서 합격 수준은 기출문제를 편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낯설지 않고 이 문제를 내 말로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게 합격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 용어,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출제자는 자기가 문제를 내는 그 취지, 또 목적,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것들을 이 글자를 통해서 문자화해서 현출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출제자의 목소리를 이 지문에 있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무 공부 우리 합격의 법학원에서 하는 강의의 방향은 첫 번째는 기본 이론을 숙지하고요. 이건 이해를 하고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기출 문제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기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심화 문제풀이를 할 건데 이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뭐 이 기본적인 단원별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기출 문제의 대표 유형인 30개 정도를 문제풀이 단계에서 끌어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출 문제 풀이 단계에서는 여기 30개의 대표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고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무 강의에 또 실무 강사로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무에 고득점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있어서 과락을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실무를 똑같은 그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서 어떤 사람 70점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 60점 맞고 어떤 사람은 과락에 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사 입장에서는 공부를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과락을 넘길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 개인의 역량입니다. 어쨌든 어느 누구가 강의를 듣고 공부하더라도 과락을 여유 있게 넘길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도달시키는 게 강의의 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우진 평가사하고 같이 좋은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이 합격 수준 그리고 과락을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잘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